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논문은 PAPR Proximity Attention Point Rendering이라고 해서 뉴립스 2023의 스팟라이트로 등재된 논문이고요. 지금 티저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널프 셋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포인트 레프레젠테이션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그러면은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최근 뉴럴 렌더링 방법이 렌더링 파이프라인 내에 그 딥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멀티뷰 RGB 이미지에서 비교적 복잡한 그런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나 텍스처의 세부적인 디테일 한 거를 캡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레프레젠테이션 캐패시티와 계산 복잡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조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라지 스케일 레프레젠테이션은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와 반대로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널프와 같은 볼유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을 렌더링하려면 레이를 따라서 모든 정보를 이제 집계해야 하므로 각 레이를 따라 많은 샘플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씬의 레디어스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인코딩된 정보가 큐빅 한마디로 세제곱으로 증가가 되게 되고 볼루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을 처리하는데 많은 계산 비용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UHD 널프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피규어인데 이미지 레졸루션이 커질수록 당연히 이제 메모리나 인퍼런스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 그 씬의 품질 자체는 높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Surface Representation은 인코딩된 정보가 쿼드라틱, 한마디로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더 간결하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훨씬 적은 수의 샘플로 Surface Representation을 렌더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urface Representation으로는 크게 메쉬와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는데 메쉬는 많은 제약 조건, 예를 들어서 셀프 인터섹션이 없어야 한다든지 페이스의 커넥티비티를 고려해야 된다든지 등을 조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스크래치부터 학습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메쉬의 토폴로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중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변경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와 메쉬와는 다르게 포인트 클라우드는 다양한 토폴로지를 사용해서 쉐입을 모델링하는데 더 많은 플렉시빌리티를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결하고 적당한 레프레젠테이션은 효율성과 품질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3D 데이터의 효율적인 학습, 처리 및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디피니션을 또 살펴보면 인풋은 널프와 같은 셋업인 멀티뷰 이미지이고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포인트 베이스드 씬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어느 정도 컬러가 있어서 이걸 다시 렌더링 했을 때 저렇게 씬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 널프나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메소드의 오버뷰를 살펴보고 그 각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피규어는 제한된 그 엔드투엔드로 학습 가능한 포인트 기반 렌더링 방법 PAPR의 오버뷰입니다. 모델에 대한 입력으로는 이제 해당 카메라 인트린식과 익스트린식과 함께 RGB 이미지 셋이 사용됩니다. PAPR은 각 지점이 디퍼런셔블 렌더러와 함께 공간 위치 그리고 여기 타우라고 적혀 있는 인플루언스 스코어 그리고 뷰 인디펜던트 피처 벡터로 구성되는 포인트 베이스드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공동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최종 결과물은 마지막에 디스턴스 매트릭 D를 통해서 씬 레프레젠테이션 및 이제 디퍼런셔블 렌더러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렌더링된 이미지 I 햇과 그리고 GT 이미지 IGT 간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멀티뷰 스테레오나 SFM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위치를 초기화하기 위한 뎁스 프레딕션 또는 오브젝트 마스크에 의존하게 되는 이전의 포인트 클라우드 학습 방법과 달리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타겟 지오메트리와 크게 다를 때에도 포인트의 위치를 처음부터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씬 레프레젠테이션은 n개의 포인트의 집합으로 구성된 P로 정의됩니다. 여기에서 small p는 spatial position을 의미하고 U는 individual view independent feature vector를 의미하고 타우는 렌더링에서의 포인트의 인플루언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 포인트에 대한 피처 벡터는 독립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으므로 피처에 인코딩된 컨텐츠가 주변 포인트 간의 거리에 독립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닝을 한 후에는 피처를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이 포인트를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포인트를 더 추가하여 레프레젠테이션의 피델리티를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파인 그레인드한 디테일을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뷰 인디펜던트한 피처 벡터를 사용했으므로 레프레젠테이션에 인코딩된 정보가 특정 뷰의 시점에 따라서 인베리언트 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다양한 뷰의 이미지에서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려면 이제 해당 뷰에서 렌더링된 결과물과 그리고 해당 뷰의 GT 이미지 간의 리컨스트럭션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렌더링된 결과물이 디퍼런셔블 해야 하며 또 이 자체는 렌더러 자체가 디퍼런셔블 해야 된다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퍼런셔블 렌더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는 종종 스플랫 기반 레스터라이제이션으로 렌더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처음부터 학습시키려고 시도할 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플랫이 교차하는 픽셀에만 기여를 하므로 스플랫이 특정 픽셀과 교차하지 않을 때는 해당 픽셀에서 렌더링된 출력에는 기여가 없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스플랫의 위치에 대한 해당 픽셀의 그레디언트가 0으로 생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GT의 이미지에서 스플랫이 교차하지 않는 픽셀을 고려하게 되면 해당 픽셀의 로스가 높을 수는 있지만 모든 스플랫의 위치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되므로 지금 피규어 A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픽셀의 로스를 최소화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드 바운더리 스플랫을 사용할 때 이제 이런 그레디언트가 전혀 계산되지 않는 0으로 된다는 문제점을 이제 저자들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 바운더리 스플랫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른 이전의 메소드들에서는 스플랫의 경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Radial Basis Function (RBF) 커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픽셀에 대한 각 스플랫의 기여도를 0이 아닌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경계가 조금 부드럽더라도 픽셀이 스플랫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픽셀에 대한 스플랫의 기여도는 작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때 결과적으로 모든 스플랫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픽셀의 경우 지금 현재 피규어에서 B와 같이 각 스플랫의 로스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아져서 위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픽셀의 로스가 높을 수는 있지만 최소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하드 바운더리 스플랫과 소프트 바운더리 스플랫을 모두 사용하면 주어진 픽셀에 대한 각 포인트의 기여도
이제 다른 포인트의 거리에 관계없이 픽셀에 대한 자체 절대 거리, absolute distance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포인트의 절대 거리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픽셀에 대한 포인트당 기여도는 절대 거리가 아니라 상대 거리에 의존하게끔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점에서 픽셀까지의 거리에만 의존하는 대신 모든 포인트에 대한 기여도를 이제 노멀라이즈 해서 모든 포인트의 총 기여도가 항상 1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피규어의 C와 같이 픽셀이 모든 포인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각 픽셀에 상당한 기여도를 가진 포인트가 항상 존재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이제 relative distance를 통해서 그 differentiable point rendering을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relative distance를 통해서 어떻게 attention mechanism에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자는 상대적 거리에서 기여도를 계산하는 attention mechanism을 설계하며 이를 proximity atten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인 어텐션 메커니즘과는 다르게 쿼리는 레이에 해당되고 키는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포인트와 뷰잉 디렉션 간의 관계를 인코딩하기 위해 레이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포인트의 인베딩을 설계합니다. 그런 다음 이 인베딩은 프록시미티 어텐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입력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또 저 노테이션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O가 이제 카메라 센터로 정의되고 P가 이제 포인트 위치 그리고 D가 뷰잉 디렉션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테이션을 가지고 어, 이 P에 대한 프로젝션을 찾기 위해서 이제 P 프라임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레이 캐스팅식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꽉세 표시는 이너 프로덕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S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S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잠시만요. S는 이제 그 포인트 P의 뎁스를 캡처하는 뎁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는 이제 프로젝션과 그 포인트 간의 어떻게 보면 차이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T는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한 perpendicular displacement 한마디로 수직 방향으로의 그 레이와 포인트의 수직 방향으로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epth 정보와 perpendicular한 displacement를 정의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각각의 키 쿼리 밸류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감마는 그 널프에서 쓰였던 것처럼 포지셔널 인코딩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U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뷰 인디펜던트 피처 벡터이고 D는 이제 뷰잉 디렉션 그리고 여기 F 세타는 이제 각각이 MLP 레이어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입력들이 세 개의 개별 인베딩 네트워크 MLP를 통과하게 되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의 최종 키 값 이제 키 밸류 쿼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perpendicular 디스플레이먼트 T가 이제 레이 디렉션과 현재 포인트가 얼마나 이제 수직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정의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는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재 카메라로부터 포인트까지의 뎁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실험 섹션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MSE 로스랑 그리고 LPIPS 로스를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람다는 이제 0.01로 작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이제 화면이 파라미터들. 그냥 멈춘 것 같아요. 네? 화면이 멈췄어요. 어디에서 멈췄을까요? 이 페이지 있습니다. Distances with proximity attention. 프록시미티 어텐션에서 멈췄을까요? 잠시만요. 12페이지에 멈춰 있습니다. 12페이지요. 지금도 그런가요? 네. 왜 그러지? 네, 지금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어요? 어떤 걸요? 맞다. 앞 페이지, 뒷 페이지 움직여 보시겠어요? 네,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TS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설명드렸던 걸 부연 설명해드리면, S가 이제 카메라 센터부터의 뎁스를 나타내고, T가 이제 레이로부터 포인트가 있는 perpendicular displacement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제 감마 값들은 포지셔널 인코딩 하는 널프에서 원래 하고 있던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대로 사용했고, F 세타는 각각이 MLP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익스퍼리먼트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MSE 로스와 LPIPS 로스를 이제 혼용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에서 그 LPIPS에 대한 람다 값은 0.01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이제 아담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옵티마이즈 할 파라미터가 꽤나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런 파라미터들을 동시에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옵티마이즈 하는 게 그 포지션 P와 그 피처 그 뷰 인디펜던트 피처 벡터 U, 그리고 인플루언스 스코어로 정의되는 타우, 그리고 각각의 MLP 레이어 KVQ,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어텐션을 거쳐서 나온 값들에 대해서 피처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MLP를 또 정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동시에 옵티마이저로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정보는 사실 제가 저자한테 전에 이제 뭐 연락을 할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이제 100뷰 정도로 인풋을 주었을 때 엔비디아 싱글 GPU로 이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GS나 그 3D GS나 그런 것과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것 같아서 이제 꽤 많이 사용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알려진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이 논문을 오늘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퀀티테이티브 리절트를 봤을 때도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 포인트를 움직이게끔 하는, 한마디로 스크래치부터 포인트를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렌더링 기법들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 널프가 아마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기법일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 베이스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 또한 이제 멀티뷰 스테레오로 하는 것도 있고, 비주얼 홀로 하는 것도 있고, 3DGS는 이제 SF로 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PAPR은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아예 랜덤으로 해도, 한마디로 뭐 어떠한 포인트가 처음에 있든지 간에 해당 이제 씬에 맞게 잘 최적화가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더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매트릭에 대해서 꽤나 large 갭으로 이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티저에 있던 걸 다시 가져온 건데 처음부터 9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메소드들에서는 이제 아웃라이어가 많이 발생을 한다던가 뭔가 포인트가 고르게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던가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데 PAPR은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그 표면 부분만 잘 인베딩을 거쳐서 표면에만 포인트들이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이제 이걸로 보면은 확연하게 조금 더 PSNR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뭐 항상 논문에서 주장하다시피 GT와 가깝게 이제 네,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확연한 차이는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3DGS랑 PAPR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나마 이제 소타라고 불리고 있던 포인트 널프와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물론 왜 널프가 얘네들에 비해서 더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트레이닝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포인트를 다 학습시켜 놓으면 그 피처 벡터가 다 뷰에 인디펜던트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디포메이션에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복제를 하는데 이런 핫도그 영역을 한번 따서 복제를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특정 이제 컴포넌트를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텍스처 이제 컬러 값도 다 렌더링이 되다 보니까 텍스처를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익스포저 컨트롤은 이제 노출도 뭐 엠브맵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포메이션에 관련된 예시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마디로 진짜 그냥 포인트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렌더링 된 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디포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다. 한 가지 예시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GS도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한데 GS로 했을 때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그거를 가져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GS는 이제 가우시안의 특성상 이렇게 조금 빛 번짐 현상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PAPR은 완전히 깔끔하게 스트레칭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이게 포인트 기반이라 보니까 몇 개의 포인트를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가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1K가 이제 1000개 정도의 포인트만 했을 때도 다른 이제 포인트 널프나 TPBRF보다 훨씬 더 LPIPS 스코어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엄청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경향성이 보이는데 저자는 그래서 30K면은 충분하다라고 해서 모든 실험을 30K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레이 디펜던트 포인트 임베딩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한 건데 처음에 이제 키 쿼리 밸류를 넣을 때 이 S와 T와 P, U 그리고 D, J 이렇게 그를 이제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점은 이제 가장 왼쪽이 P만 들어갔을 때 한마디로 키로 P만 들어갔을 때고 두 번째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T 한마디로 그 퍼펜디큘러 그 레이로부터 현재 포인트가 얼마나 수직 방향으로 있는지에 대한 걸 넣었을 때고 마지막이 이제 네, 그 모두 들어갔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여기 써 있군요. 네. 그래서 여기 PI가 이제 그냥 포지션 임베딩이 없을 때고 T가 이제 뎁스가 없을 때 이렇게네요. 네. 그래서 이게 없을 때 굉장히 그 T가 여기 KV에 들어가지 않을 때 엄청나게 이제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P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조금 성능이 열악해진다 정도의 어블레이션을 하고 있고 사실 다른 이제 실험도 엄청 많이 진행을 했는데 뭔가 다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